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1년 예산이 한 800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배 이상 되는 금액을 모으고 있다는 건 정말 뭘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아야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전 산업 영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샘 올트먼의 이 행보, 당연히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할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과를 하나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시황도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파운드리 분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탑티어의 회사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뺏어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TSMC를 따로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신규 고객들이 많아졌었을 때 그리고 기존에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없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반도체를 발주했었을 때 TSMC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과 우리 SK 하이닉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박정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금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1% 성장대로 떨어졌지만요, 올해는 2%를 점치고 있는 게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의 수치보다 저는 이제 올 하반기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그 수치가 조금 하방으로 재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주의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제를 절대적으로 지탱해줬던 건설 부동산 부분이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셧다운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군들 중에서 일부 군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땐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 상반기에 보다도 하반기가 갈수록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으로 재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간 주택건설 부분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한 건설 관련한 회사들 중에서 10여 곳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돌긴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숫자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수준의 규모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 회사를 최종 부도 처리를 낼지 아니면 다시 살려줄지의 최종 키 플레이어는 정부입니다. 이번에 세형건설 사태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구안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해주고 워크아웃을 단행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태로 부도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 연쇄 부도를 막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일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전망을 제가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회사들도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워딩은 정부에서 부동산 PF를 비롯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체질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이거를 상반기에는 내놓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업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뭘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상반기에 선거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내놓기가 좀 뭐랄까요, 부담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에 거의 아무 어떤 대안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게 된다면 결국 상반기는 그냥 공치는 것이고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대안 내놨다 해봤자 9월 달쯤 될 텐데, 그렇다면 올해 그 건설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3, 4분기 끝나야지만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거나 내부를 추스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이런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이제 4월에 있는데요. 4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이 업무 인수인계하는 기간이 또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서 활동하는 게 한 6월쯤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부동산 PF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의원직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또 건설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럼 거기에서 상황을 한번 보자. 재무제표 좀 가져와 봐라. 실제 통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그때부터 논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 논의했었을 때 7, 8월 그게 이제 실제 정부 부처까지 어떻게 보면 업무 지시까지 떨어지는데 딱 9월 가까이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뭔가 대안이 나올 리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은 극단적인 양극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나름대로 노른자위 지역의 청약이라든가 일반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역시 기록적인 경쟁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이것은 나름대로 서울의 요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홀드하고 있었을 때 적지 않은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게 시장 심리에 벌써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교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 좀 낙후됐거나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주춤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부동산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부동산의 양극화, 그리고 이 양극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년의 부동산이 너무 과열 국면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뷰인 것 같습니다. 요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실은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뭐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 그렇게 교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서울 진입도 원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또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을 때 그때 이슈가 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텀이 도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저는 3분기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스컴 등등을 통해서는 뭐 상반기에 나름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금리를 급격하게 변동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뭐 확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지 않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금리를 조정했다가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돌아선다든가 물가가 생각보다 잦아들지 않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한 문매를 맞기 십상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2%를 딱 찍고, 그리고 2% 한번 찍었다고 금리를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2%대가 유지되는 것을 일정 기간 또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 상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래서 3분기가 빨라야 가능한 시점이고 4분기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기조는 원래는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도 조금 일정 텀을 두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작년도 하는 총재의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기조와 함께 거의 동행해서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판단이 든다면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생각도 있다라는 것도 또 언론 인터뷰에서 피력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금리 기조라고 했었을 때는 경기 상황도 뒷받침해 준다고 했었을 때는요. 미국이 먼저 낮추고 우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 뒤에 미국이 낮춰져 가는 기조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일정 부분 올리다가 멈춘 상태였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일정 부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원래는 기존 정책 금리의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샘 올트먼이 9천조 원이라는 자금을 모으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한 600조에서 700조, 많이 잡았을 때 추경까지 했었을 때 한 800조 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이런 국가의 1년 예산이 한 800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배 이상 되는 금액을 모으고 있다는 건 그것도 아직까지는 스타트업 규모에서요. 정말 뭘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아야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샘 올트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 그리고 앞으로 AI가 가져다 줄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메가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큰 호재를 앞두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AI라는 기술을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 영역으로 내려앉히기 시작한 게 샘 올트먼의 행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AI를 쓰려면 코딩을 배우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지만 AI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자연어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옆에 AI 하나를 끼고 다 업무를 보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 목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전 국민들에게 전 산업 영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샘 올트먼의 이 행보, 당연히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할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샘 올트먼이 기술적인 성과를 하나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시황도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드는 많은 회사에 부합해서 파운드리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파운드리 분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탑티어의 회사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뺏어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TSMC를 따로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신규 고객들이 많아졌었을 때 그리고 기존에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없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반도체를 발주했었을 때 TSMC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과 우리 SK 하이닉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